어머니, 제가 여기 온 게 잘못이었나 봐요. 안 돼, 넌 우리 딸이야. 30년 만에 찾았는데 다시 보낼 수 없어.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슬프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라면이야? 응, 소윤아. 내일은 할머니가 계란도 넣어줄게. 진짜? 와, 계란 라면. 최고다. 작은 원룸의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라면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정아는 낡은 냄비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을 젓가락으로 저었습니다. 소유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이 작은 방이 정화와 소윤의 전부였습니다. 사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소윤의 그림 몇 장.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창문은 반지하라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윤이 웃어주면 견딜만 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어두운 방을 밝혀주었으니까요. 정화는 라면을 두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소윤의 그릇에는 면을 조금 더 넣고 자신의 것에는 국물을 더 많이 부었습니다. 소윤은 후루룩 면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먹어. 응, 할머니는 배불러. 소윤이가 더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화는 아침부터 마트 창고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윤에게는 배부른 척해야 했습니다. 잘하는 아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도 오르고. 네, 전세금을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만 원만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한 달 안에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화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0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겨우 3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치 월세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집주인님, 제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죄송해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딱 한 달만 드릴게요. 집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윤이 다가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소윤아,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더 싼 곳을 찾아봐도 보증금은 필요했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면 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날 밤 소윤을 재우고 정화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내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급, 생활비, 소윤의 학용품비, 그리고 이사 비용.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창고 정리, 물건 나르기, 청소까지. 허리는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정화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동네에서 소윤을 만났습니다. 골목에서 혼자 울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였습니다. 정화는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소윤은 정화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정화도 소윤을 손녀처럼 아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에게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빵 한 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나도 허리 아파 죽겠어. 동료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정화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집, 돈, 이사, 소윤. 모든 게 걱정이었습니다. 퇴근길 정화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골목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때 전봇대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하얀 종이. 정화는 무심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댁 가사 보조 구함. 정화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 5일 오전 8시 오후 6시 숙식 제공 가능. 아이 동반 협의 가능. 연락처 E-XXXX-XXXX.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숙식 제공. 아이 동반 협의. 이건 마치 자신을 위해 붙여진 공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댁이라니. 그런 곳은 자신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일까?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있는 자신이. 정화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정화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윤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먹어? 오늘은 할머니가 밥 해줄게.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그리고 밥 조금. 정화는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소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가? 응? 소윤이가 큰 집 가고 싶어? 응. 나 친구들이 사는 것 같은 집 가고 싶어. 방도 2개 있고 창문도 크고. 정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윤은 큰 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 달 후 이 작은 방마저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을 재우고 정화는 다시 그 전단지를 생각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댁. 숙식 제공. 아이 동반 협의.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전봇대에 붙은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전화 통화는 짧았습니다. 남자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었습니다. 나이, 경력,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정화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가사일 경험이 있고
소유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고. 내일 오전 10시에 댁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면접을 보러 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나를 뽑아줄까? 아이까지 데리고 있는데.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소윤을 깨웠습니다. 소윤아, 일어나. 오늘 할머니랑 중요한 곳 가야 해. 어디가? 할머니 일하러 가는 곳. 넌 할머니랑 같이 가야 해. 조용히 있어야 돼.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소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자신도 가장 나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손도 거칠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과연 그런 집에서 자신을 받아줄까?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큰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정화는 주소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유는 정화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커다란 대문. 정화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소윤이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야? 집이 엄청 크다. 응, 할머니가 일할지도 모르는 곳이야.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어제 전화드렸던 이정화입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소윤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까지 가는 동안 정화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했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집사를 맡고 있는 장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소윤이에요. 도연은 정화와 소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화는 긴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거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윤도 정화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단 이사장님 댁입니다. 이사장님은 자주 안 계시고 주로 이사장님 어머니인 한미라 여사님께서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재단 관련 인사들도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무나 들릴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도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이건 좀 곤란합니다.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잠깐만요. 한 여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인상이었습니다. 한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정화와 소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데리고 사셔도 돼요. 저도 한때 아이 키우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화는 놀라서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결정할게요. 미라는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정화 씨라고 하셨죠?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쭤보세요. 미라는 정화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가사일 경험, 요리 가능 여부, 그리고 소윤에 대해서. 정화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윤이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예요. 제가 일하는 동안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어요. 미라는 소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윤아, 몇 살이야? 7살이에요. 학교는 다녀? 아니요, 아직 안 다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화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시면서 소윤이 학교도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니.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집에 별채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소윤이랑 함께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짐 정리하시고 들어오세요. 도연 씨가 도와드릴 거예요. 미라는 따뜻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정화 씨,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기는 아무 집이 아닙니다. 재단과 관련된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윤이, 집안을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알았지? 소윤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온 정화는 소윤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가슴은 벅찼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저 집에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 안에 지금 집에서 나가야 했고 다른 곳을 찾을 돈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와 소윤은 짐을 싸서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별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방이 2개 있었고 작은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소윤은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다. 방도 크고.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을 재우고 정화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잘할 수 있어. 정화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소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본체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정원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본체 부엌에 들어서자 도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좋습니다. 오늘부터 일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냉정하게 정화에게 해야 할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보조, 청소, 빨래, 그리고 미라 여사님이 필요로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 여사님은 아침 7시에 일어나십니다. 그 전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커피는 블랙,
토스트는 살짝 구워서 과일은 신선한 것으로 정화는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매일 합니다. 거실, 복도, 화장실. 여사님 방은 제가 할 테니 다른 곳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재단 관련 서류나 대화를 듣더라도 절대 밖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사님이나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도연은 정화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정화 씨,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사님께서 허락하셔서 들어온 거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의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청소할 곳이 많았고 미라 여사님은 세심한 분이라 작은 것도 놓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심시간 정화는 잠깐 쉬러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소유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 힘들어? 아니, 괜찮아. 소윤이는 심심하지 않아? 아니, 여기 정원 구경하고 그림 그리고 재밌어. 정화는 안도했습니다. 소윤이 잘 적응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라 여사님은 간단한 식사를 좋아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미라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정화 씨, 첫날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소윤이는 잘 있어요? 네, 잘 놀고 있어요. 미라는 정화가 끓이는 찌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좋네요. 정화 씨 요리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미라는 미소 지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화는 계속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화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첫날을 무사히 마쳤으니까요.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정화 씨, 차 한잔 할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미라는 정화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화 씨, 소윤이는 어떻게 돌보게 되신 거예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만났어요. 부모가 버린 아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힘들었지만 소윤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었어요. 딸이었죠. 정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잃어버렸어요. 오래전에.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화 씨, 소윤이 잘 돌봐주세요. 아이는 소중하니까요.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로 돌아온 정화는 소윤 옆에 누웠습니다. 소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미라 여사님은 따뜻한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화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미라는 정화의 성실함에 만족했고 도연도 특별히 트집 잡을 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화는 조금씩 이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윤도 정원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화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정화는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노래,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리지?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라가 정화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미라는 정화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들으셨죠? 아, 네. 들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라는 정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딸에게 불러주던 노래예요. 오래전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이 그 노래에 그렇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자장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이제 집안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하고 미라 여사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소윤도 이 집에 적응했습니다. 정원에서 뛰어놀고 가끔은 미라 여사님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미라는 소윤을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정화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CCTV를 자주 확인했고 정화가 어디를 가든 눈으로 쫓았습니다. 정화는 그것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단 이사장인 윤배가 집에 왔습니다. 정화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고 미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내가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 알아. 윤배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윤배와 미라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화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윤배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맛. 미라도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이런 맛. 참 오랜만이네. 윤배가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끓이셨어요? 제가 끓였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 맛은 우리 집에서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끓이던 방식대로 했는데요. 윤배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맛은 엄마가 만들던 맛이에요. 할머니께서 어머니한테 가르쳐 주셨던. 미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화는 왜 자신의 요리가 그들에게 그런 반응을 일으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정화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정화 씨, 네. 오늘 저녁 식사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했는데요. 평소대로라니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정화는 난처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요리를 누구한테 배운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대로 한 거예요. 도연은 정화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조심하세요. 사소한 것도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별채에서 소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정화 씨, 잠깐 본체로 올 수 있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정화는 소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본체로 갔습니다. 미라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화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라는 정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세요? 네. 어린 시절이요? 네.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기억.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몇 살 때 부모님을 잃으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5살이나 6살쯤?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전에 대한 기억은?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제 기억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해요. 고아원이요? 네. 거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미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화는 불안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정화 씨, 혹시 왼쪽 어깨에 흉터 같은 게 있나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있나요? 네. 작은 화상 자국이 있어요. 어릴 때 생긴 거래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정화 씨, 아니, 혹시 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오늘은 들어가세요. 정화는 미라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별채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내 흉터를 물어본 걸까? 그리고 왜 우셨을까? 다음 날 정화는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정화를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윤배도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도연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정화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소윤이 정원에서 노는 것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조심하세요. 특히 재단일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도연은 매일같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화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화는 청소를 하다가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도연이 청소하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그가 외출했습니다. 서재는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때 책장 위쪽에 있던 상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그것을 주웠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파일들이 흩어졌습니다. 정화는 급히 파일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2년 실종 아동 보고서. 정화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강서아, 나이 6세, 특징 왼쪽 어깨에 작은 화상 흉터, 실종일자 1992년 5월 15일, 부모 강윤배, 한미라, 상태 미발견. 정화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 자신에게도 있는 그 흉터,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파일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종 당시 상황, 수색 기록, 그리고 가족의 진술. 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설마. 그때 뒤에서 파일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청소하다가 상자가 떨어져서. 이 자료는 재단 내부 기록입니다. 도우미 분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도연은 파일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정화는 일어서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청소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서둘러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서아,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 1992년 실종. 모든 것이 자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자신은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신 고아였습니다. 실종 아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야. 세상에 똑같은 흉터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그 아이라면? 만약 내가 강서하라면?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소유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좀 피곤해서. 정화는 소윤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파일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그 파일. 내가 정말 강서아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며칠이 지났지만 정화는 그 파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소윤과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강서아,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 1992년 실종. 정화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져보았습니다. 옷 아래 숨겨진 작은 흉터, 동전만 한 크기의 흰 자국.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몰랐습니다. 도연은 정화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서재에서 파일을 본 이후로 그의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정화가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정화 씨, 여기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특히 이사장님 서재나 개인 공간은요.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라가 정화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잠깐 산책같이 할 수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씨, 제가 지난번에 흉터에 대해 물어본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사실은 제게도 딸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렸죠. 정아는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6살이었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제가 잠깐 다른 엄마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정말 힘드셨겠어요. 30년이 넘었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아이를 잃은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 아이도 왼쪽 어깨에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 무렵에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병원에 갔지만 자국이 남았죠. 아주 작은 흉터였어요. 정아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미라는 정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정아 씨의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정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제 기억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전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미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아도 말없이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아 씨, 혹시 유전자 검사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제 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정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강서하라면? 그럼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별채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정아는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소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정아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림 잘 그렸다고. 그래, 우리 소윤이 최고야. 정아는 소윤을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자신은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정아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정말 강서아일까? 아니면 그냥 이정아일까? 며칠 동안 정아는 고민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소윤을 돌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까? 진실을 알아야 할까? 일주일 후 정아는 결심했습니다. 미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검사 해보고 싶어요. 미라는 정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하지만 만약 제가 따님이 아니면 실망하실 것 같아서 걱정돼요. 괜찮아요.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설령 아니더라도 정아 씨는 이미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가요? 며칠 후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 샘플을 채취하는 것. 미라도 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의사의 말에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화가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정아 씨, 혹시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이나 다른 것 말이에요. 정화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이요? 아니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화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도연과 싸워봤자 좋을 게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이미지들, 놀이터, 그네, 누군가의 손. 하지만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소유는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한숨 쉬어?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거짓말. 할머니 얼굴 보면 알아. 뭔가 걱정 있지? 정화는 소윤을 안았습니다. 소윤아, 할머니가 혹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원래 다른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 그럼 소윤이 싫어할까?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할머니야.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정화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와 윤배 그리고 정화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연도 따라왔습니다. 의사의 진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정화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정아 씨와 한미라 씨는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윤배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화는 멍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강서아라니. 3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서아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화를 불렀습니다. 아니, 서아를. 정화는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제 이름이 서아인가요? 응, 내 본명은 강서아야. 우리 딸.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배도 눈을 붉혔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였어. 정화는, 아니 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보다는 혼란이 먼저 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정아? 강서아? 내 인생은 뭐였지? 집에 도착한 후 미라가 서아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거 봐.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앨범을 펼치자 어린 소녀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부는 모습. 서아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내가 5살 때, 6살 때. 미라는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아는 계속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어. 실종 당시 충격이 컸을 거야. 윤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어. 경찰도 불렀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죠? 아직 모르겠어. 내가 기억을 되찾으면 알 수 있을 거야. 서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이정화인지 강서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받아들여. 우리도 기다릴게. 서아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소유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 서아는 소윤을 안았습니다. 소윤아, 할머니가 원래 다른 사람이었대.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사실 강서아라는 이름이었어. 그리고 저 집 사람들이 내 가족이래. 소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모르겠어. 하지만 소윤이는 항상 할머니랑 함께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아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정화로 살았습니다. 고아로 혼자서 힘들게. 그런데 갑자기 강서아가 되라고?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서아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작은 흉터. 이 작은 자국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정화? 강서아? 아니면 둘 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저 눈을 감고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본체로 가서 일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가 막았습니다. 서아야, 이제 일 안 해도 돼. 네, 넌 우리 딸이야. 일할 필요 없어.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천천히 적응하면 돼. 우리도 서두르지 않을게. 서아는 난처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지 말라니. 그럼 자신은 뭘 해야 할까? 며칠 동안 서아는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본체에 가도 손님처럼 대접받았고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와 윤배는 따뜻하게 대했지만 서아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맞다고 해도 3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도연 씨, 그만하세요. 서아는 우리 딸이에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배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누나, 아니 서아. 우리 재단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제가요? 응. 재단에서 어려운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그 일을 맡아주면 좋겠어.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서아는 드디어 자신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소윤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하면서 밝아졌습니다. 서아는 그런 소윤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미라와 윤배는 서아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억지로 가족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아를 의심했고 경계했습니다. 서아가 재단 일을 맡게 되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만약 서아가 정말 강서아라면 재단 구조가 바뀔 수도 있어. 내 입지가. 도연은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집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재단 업무까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윤배 이사장이 바빠서 많은 일을 도연에게 맡겼고 도연은 그만큼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배는 서아에게 재단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미라는 서아를 후계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초조해졌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아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소유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서아가 법적으로 소윤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것을, 소윤은 그저 서아가 주어서 키운 아이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직접 나서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한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는 기자였습니다. 제보할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문화재단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재산을 노리고 가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서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예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재단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기자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문화재단은 유명한 곳이었고 스캔들이 있다면 좋은 기사거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문화재단 내부 혼란, 재산 다툼 의혹. 기사는 조심스럽게 작성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서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인물, 유전자 검사 후 가족으로 인정, 재단 업무 개입 같은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종 30년 만에 나타난 딸, 진짜일까? 문화재단 상속 전쟁 시작되나? 서아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게 뭐야? 소윤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TV를 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갈 준비해. 하지만 서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을 학교에 보내고 서아는 본체로 갔습니다. 미라와 윤배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앉아. 윤배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사 봤어? 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해결할게.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진실은 하나야. 넌 우리 딸이고 유전자 검사로 증명됐어. 미라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쟤 때문에 재단은 문제 없어.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면 돼. 윤배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서아는 불안했습니다. 기사는 계속 퍼지고 있었고 댓글들은 점점 악의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사칭하는 거 아니야? 유전자 검사도 조작할 수 있잖아.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다니 수상해. 서아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노린 게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인데 재단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지나가면 힐끔힐끔 쳐다보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정말 딸이 맞을까? 서아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재단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여사님, 아니 어머니. 서아는 처음으로 미라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게 잘못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쟤 때문에 재단이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안 돼. 미라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30년 만에 찾았는데 다시 보낼 수 없어. 하지만 서아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가 서아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서아는 소윤에게 물었습니다. 소윤아, 할머니 때문에 학교에서 힘든 일 없어? 아니. 왜? 혹시 친구들이 뭐라고 하거나? 아니야. 다들 좋아해. 할머니 걱정하지 마. 서아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소윤은 괜찮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계속 나왔고 소문은 커졌습니다. 심지어 재단 후원자들 중 일부가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내부가 불안정하면 후원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배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회의 시간, 윤배는 임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아는 제 누나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이사장님, 여론이 진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떳떳하면 됩니다. 윤배는 단호했지만 임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별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유는 잠들었고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게, 여기 온 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이정화로 평범하게 사는 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서아야,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미라는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힘들지? 네. 솔직히 힘들어요.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할 줄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라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우리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 이 난관을 함께 넘자. 어떻게요? 진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거야.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걸 설명하는 거야. 서아는 놀랐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응. 유전자 검사 결과도 공개하고 내 이야기도 하고 투명하게.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무섭지? 나도 무서워. 하지만 숨어 있으면 오해만 커져. 당당하게 나서야 해. 서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숨어 있으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미라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일주일 후 재단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는 윤배, 미라, 그리고 서아가 앉았습니다. 서아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윤배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이사장 강윤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제기된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윤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희 가족은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6살이었던 제 누나가 실종되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분이 제 누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윤배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어린 시절 서아의 사진과 현재 서아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고 그 결과 윤배는 검사 결과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일치율 99.99%. 이분은 제 누나 강서아가 맞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재산 다툼이나 사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과학적 검증을 거쳤고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윤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누나는 30년 동안 기억을 잃은 채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미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 딸이 어디선가 안전하게 살고 있기를, 건강하기를.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 딸 서아를.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서아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을.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아입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정아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제 과거를 몰랐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혼자 일하며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저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이정아였는데 갑자기 강서아가 되라니.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서아는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재산을 노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강서아이고 이분들의 딸이고 누나입니다. 서아는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어머니, 오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를 안았습니다. 윤배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재회였습니다. 회의실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기억은 언제 돌아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단 운영에 참여하실 계획인가요? 윤배가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이미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맡고 계십니다. 후계자로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고 의혹들을 하나하나 해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비판적이던 매체들도 논조를 바꿨습니다. 3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실종 아동, 가족의 품으로, 문화재단 가족, 감동의 재회 뒷이야기, 댓글들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서아는 그 기사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오해가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재단 직원들도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서아를 보며 미소 지었고 인사도 건넸습니다. 서아님,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아는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윤배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정보를 흘렸습니다. 기자에게. 윤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제 입지가 불안해서 잘못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실망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윤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업무에서 손 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 도연은 재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이제 완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미라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윤배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소유는 학교에서 잘 지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미라와 윤배는 소윤을 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소윤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소윤이 최고야. 서아는 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일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아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 같이 노력한 결과예요. 서아는 겸손했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 라디오 방송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재단 홍보를 위해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윤배가 제안했습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방송국 녹음실에 도착했습니다. PD와 작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아님. 오늘 좋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PD가 질문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아는 마이크 앞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강서아라고 합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릴 때 실종되어 기억을 잃고 살았는데 최근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떤 기분이셨나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정체성이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저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PD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근에 한 어르신을 도와드렸어요. 혼자 사시면서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보람 있으시겠어요? 네, 정말 보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녹음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이야기, 재단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마음속 어딘가에 잊어버린 이름 하나쯤, 잃어버린 인연 하나쯤 있으시다면.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외로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디선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잊힌 이름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음실 유리창 너머로 소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라와 윤배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PD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녹음 종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방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녹음실을 나온 서아는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윤이 서아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멋있었어. 그래. 고마워, 소윤아. 미라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서아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윤배도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자랑스러워요. 네 사람은 함께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건물들, 차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가족이 있고, 이름이 있고, 자리가 있어. 서아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네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미라가 직접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식사 후 서아와 소윤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서아는 소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채로 돌아와 서아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 녹음을 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잘 마쳤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서아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강서하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름. 하지만 이제 찾았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서아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소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혼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행복했습니다. 서아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서아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